그날 저녁 김태준 회장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비서도 집사도 가족 누구도 없이 조용한 식사였다. 평소처럼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의 소리도 자막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는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맴돌고 있었다. 이번 주 일요일 청담 레스토랑 저녁 6시. 아버지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내 아들 준서가 보낸 문자였다. 별다른 인사도 없이 간단한 공지처럼 보내온 단문. 처음엔 단순한 식사 제안이라 여겼지만 곧 이어서 온 두 번째 문자는 생각을 바꿔놓았다. 지원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젓가락이 멈췄다. 결혼이라니. 아직 3개월도 채 만나지 않은 사이였고 집에 데려온 적도 없는 여자였다. 인사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자를 보내와서는 결혼을 운운한다는 것이 태준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히 놀라움이었다. 하지만 곧 의심이 뒤따랐다. 준서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성격이 아니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항상 아버지와 상의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다. 마치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마치 등을 떠미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업상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생긴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서두른다, 너무 빠르다.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그 여자가 이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날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팀에 연락을 넣었다. 조사할 이름은 이지원. 준서와 교제 중인 여자. 별다른 설명도 명령도 없었다. 오후 3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이름, 학력,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지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재는 DMI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팀장. 부모는 고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사망. 이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람. 할머니는 작년에 지병으로 별세. 현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거주. 재산 및 부채 없음. 정기적인 기부 이력 있음. 보고서는 완벽했다. 문제될 만한 흔적도 없었다. 심지어 몇몇 경력은 준서보다도 더 뛰어나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찜찜했다. 너무 완벽했다. 너무 단정하고 너무 교과서적이었다. 사람의 인생이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상처 하나 없는 삶은 없다. 그런데 이지원은 무결점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결점은 항상 감춰진 흠을 가진다는 것이 그의 오랜 경험이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은 30년 넘게 기업을 키워온 사람이다. 그동안 숱한 파트너, 투자자, 임원, 경쟁자를 상대하며 사람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다르다. 아들의 인생이 걸려있다. 틀리면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정말 준서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김 회장의 집안과 이름을 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싶었다. 정보로는 부족했다. 경력과 이력서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은 권력 앞에서보다 약자 앞에서 진심을 드러낸다.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 가지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직접 나서는 것. 변장하고 숨어서 그 여자의 본심을 들여다보는 것. 위험하고 무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다. 결혼은 단순한 연애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고 세대를 이어갈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은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돕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진실을 본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방식이었다. 며칠 후 김태준은 오래된 번호를 꺼내들었다. 연극 무대에서 특수 분장을 맡던 한 조선족 분장사를 조용히 불러냈다. 이 사실은 비서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분장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살피고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탈색되었고 주름이 더 짚혀졌다. 정장 대신 낡은 재킷과 바지, 달아 빠진 운동화가 준비되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시계도 놓고 나왔다. 오늘부터 그는 김 회장이 아니라 서울 명동거리 어귀에 앉아있는 이름 모를 구두 닦기 노인이었다.
그는 준서에게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근황을 물으며 대화를 이끌다가 데이트 계획을 슬쩍 물었다. 주말 저녁 청담동의 르블랑 레스토랑에서 식사 약속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이었다. 정보팀에게 레스토랑 주변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 구두 닦기 의자를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 그리고 식당 출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 며칠 후 비서 영우가 조심스레 보고했다. 레스토랑 맞은편 골목 입구, 오래된 자판기 옆, 인도가 살짝 넓어지는 지점. 그곳이 최적의 장소였다. 토요일이 되자 김태준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미리 짜둔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고 점심 무렵엔 명동거리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구두 닦기통, 옆에는 조그마한 의자 하나.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다. 대부분은 시선을 주지 않았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멀찍이 돌아갔다. 때로는 동전을 툭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태주는 그 누구의 눈길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구두를 닦는 척하며 그는 사람들의 발끝을 바라보았다. 명동거리의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의 관광객, 스쳐가는 직장인들, 그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이 거리에서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어쩌면 그게 진짜 현실일지도 몰랐다. 이름과 돈, 명함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는 것뿐이었다. 저녁 7시 30분쯤 검은 세단이 르블랑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준서가 먼저 내렸다.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등장했다. 이지원이었다. 보고서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헤어스타일도 메이크업도 고급스러운 가방도 완벽한 준비처럼 보였다. 태주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이 테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둘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때 지원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준서에게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하고 건물 입구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식당 출입구 근처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이 들렸다. 응, 지금 데이트 중이야. 남자 괜찮아. 집안이 장난 아냐. 회장님이래. 아버지가 완전 부자야. 그 순간 태주는 가만히 손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대,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그냥 좀만 잘하면 돼. 인사만 잘하고 나중에 천천히 정리할 거야. 결혼? 해야지. 이 정도 집안이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참는 것도 좀 있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뭐 다들 그렇지 않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이건 상상이 아니었다. 실수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아무 죄책감도 없이 타인의 인생을 투자 대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김준서가 사랑이라 믿고 있는 여자가 말이다. 통화가 끝난 지원은 핸드백을 정리하며 태준이 앉아있는 쪽을 힐끔 바라봤다. 잠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감정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단지 거리의 노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고급스러운 발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태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다.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여자의 계산적인 말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했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30분쯤 뒤 그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동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데리러 오라는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그는 변장한 옷들을 벗고 다시 회장의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구두 닦기 노인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 본 것은 단지 한 여자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어떻게 진심을 외면하고 있는가의 답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위해 그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태준은 서재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장을 벗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구두 닦기 통과 모자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녹음이 저장된 휴대폰이 있었다.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선명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도는 분명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감정이 아니라 이익이었다. 준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고 데이트가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 전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생각해보자고 짧게 말하고 준서를 돌려보냈다. 아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다. 지금 당장 진실을 꺼내면 상처만 남는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비서 영우를 불렀다. 커튼을 걷지 않은 서재 안에서 태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다. 상견례를 수락하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다.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영우는 당황했지만 그의 결심을 읽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지원의 본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태준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상견례 당일이 되었다. 저택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집안 곳곳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태주는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영우는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식탁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6시 정각 문이 열렸다. 김준서와 이지원이 함께 들어섰다. 지원은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감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태준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셋은 식탁에 앉았고 첫 번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원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준서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와인이 따라지고 웃음 섞인 대화들이 오갔다. 태주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지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표정에도 목소리에도 거짓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설명했고 따뜻한 기억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주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눈을 들고 지원을 바라봤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지난주 내 구두는 깨끗했지. 아무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원은 살짝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순간 태주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인 그 사진 속에는 명동거리 어귀에서 구두를 닦고 있던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것은 김태준 그 자신이었다. 지원의 표정이 굳었다. 준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태준은 설명했다. 그날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구두를 닦고 있었다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고. 지원은 당황했고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시험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주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이 시작되자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 집 돈 많아. 아버지는 그냥 늙은이야. 인사만 잘하면 돼. 끝나면 정리할 거야. 순간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녹음은 계속되었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말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적이 감도는 식탁 위에서 이지원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녹음된 말들이 맞다고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죄냐고 되묻는 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솔직했을 뿐이며 감정을 이용하거나 속인 건 아니라고 했다. 김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자신이 믿고 인생을 함께하려 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지원은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려 했다. 오빠도 알지 않느냐고. 함께한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잘해갈 수 있다고. 아버지는 그저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신도 지금 혼란스럽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자신이 그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이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다. 이런 구닥다리 집안에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시험하는 집안에서 결혼 따위는 없다고. 그녀는 준서에게 함께 나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나갔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이 남았다. 거실엔 침묵만이 흘렀다. 김태준은 조용히 와인잔을 치웠고 준서는 식탁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결국 준서가 입을 열었다. 자신이 바보 같다고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라고.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걸어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구두 한 켤레와 다른 구두 닦기 도구들이 담겨 있었다. 준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태준은 천천히 말했다. 자신도 한때는 거리에서 구두를 닦으며 살아남았던 소년이었다고. 16에 부모를 잃고 서울역 근처에서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그 시절 그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세상을 배웠다. 누군가는 동전을 툭 던지고 갔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빵을 놓고 가기도 했다. 그는 그 작은 차이들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속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두 닦기로 돌아간 것이다.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이지원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준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준서는 상자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아온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냐고.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진실을 지키게 한다고. 그리고 오늘 네가 겪은 이 일도 언젠가는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오래된 상자를 닫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실패한 사랑이 남긴 상처보다는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진실과 배움이 더 깊이 새겨지는 밤이었다. 이제 태준은 알고 있었다. 아들은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정원으로 나갔다. 하늘은 맑았고 이른 봄의 기운이 나뭇가지에 스며 있었다. 어제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평온이 감돌았다.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떤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잠시 후 김준서가 정원으로 나왔다. 어제보다 얼굴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을 다잡은 기색이 분명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넨 후 조용히 옆에 섰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꽃망울이 맺힌 나뭇가지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새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준서는 어제 일을 곱씹으며 밤새 고민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가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며 감사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진실을 끝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결단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선택이었을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자식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바라는 게 부모라고. 그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 생각했다. 준서는 한 가지를 물었다. 그 모든 계획의 시작, 다시 구두 닦기로 돌아가기로 한 결심은 어떻게 떠올렸냐고.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고 믿는다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본 세상의 민낯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고. 둘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았다. 물 위로 떨어진 나뭇잎 하나가 잔잔한 파문을 그리며 퍼져갔다.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사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겉모습이 아닌 위기 속에서의 태도가 진짜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고. 태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그때 영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이지원 측에서 무언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준서는 얼굴이 굳어졌고 자신의 불찰로 아버지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태주는 손을 저으며 걱정 말라고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녹음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의 태도이며 그걸 통해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원이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자신이 너무 순진했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걸 무시했던 것 같다고 했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진실을 보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지금이 어쩌면 진짜 어른이 되는 출발점일 수 있다고. 영호가 다시 다가왔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말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가자고. 오늘은 단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식사를 하자고. 둘은 함께 저택 안으로 향했다. 걸음을 옮기던 중 태주는 무심결에 주머니 속을 만졌다. 그 안에는 아직도 낡은 구두닦이 소리 들어있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지탱해준 작은 도구.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지켜낸 조용한 증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진짜 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결국 사람을 지키는 건 마음의 깊이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며칠 후 김태주는 법률팀과 짧은 미팅을 가졌다. 이지원 측에서 명예훼손 및 불법 녹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는 보고였다. 태주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별다른 지시 없이 미팅을 마쳤다. 방을 나서는 변호사에게 단 한마디만 던졌다. 대응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하라고. 흔들릴 이유도 두려울 이유도 없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되어 있었다. 진실은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다. 준서는 그날 이후에도 자주 서재를 찾았다. 일처럼 보이지 않는 대화들이 이어졌다. 둘 사이에 어색함은 없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준서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태주는 예전과 달리 세세한 배경 설명까지 곁들이며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마치 이제야 진짜 어른 대 어른으로 마주 앉은 느낌이었다. 상처 위에서 자란 신뢰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준서를 서재로 불렀다. 오래전 한 프로젝트 보고서 파일을 건네며 그때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했다. 준서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다. 그러다 문득 물었다. 아버지라면 지금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고. 태주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결과보다 기준에서 나온다고. 손익보다 중심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은 단지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다. 최근의 일이기도 했다. 구두 닦기로 돌아가 듣게 된 진실, 그 진실을 꺼내 보여준 순간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지켜야 했던 기준. 태주는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믿었다. 며칠 후 이지원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실 왜곡과 사적 감시, 인격 침해 등을 주장하며 김 회장의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몇몇 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는 김태준의 행동을 옹호했고 일부는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태준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 어떤 대응 기사도 내지 않았고 인터뷰도 사양했다. 그는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게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은 어느 순간 본질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예상대로 여론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SNS에 익명으로 올라온 한 음성 파일이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태준이 녹음한 그날의 파일이었다. 누가 유출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논란은 사그라들었고 이지원은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는 소문만 남았다. 어느 늦은 밤 준서가 태준에게 말했다. 자신도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단순히 회사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보고 싶다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준비가 되었다면 함께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중요한 건 능력보다 중심이며 그건 시간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날 이후 준서는 매일 오전 아버지와 회의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보고서를 읽고 회의에 참여하고 때론 의견을 제시했다. 태주는 그 모든 과정을 천천히 지켜봤다. 과거의 실패가 멈춤이 아닌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전해진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되지만 그 흔적이 남기는 가치는 크다. 태주는 매일 정원의 나무를 한 번씩 둘러보았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도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나무 옆에서 준서도 차분히 성장하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김태주는 오래된 골동품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연필로 적은 글씨는 이미 흐릿해졌지만 그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적어놓은 다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루에 3켤레 이상의 구두를 닦지 않겠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겠다. 배운 것을 나누겠다는 문장까지. 그 시절 그는 고된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지키고자 애썼고 그렇게 한 줄 한 줄 쌓아온 다짐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다시 떠올렸다. 그날 오후 태주는 준서를 불러 서재에 앉혔다.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기록이라고. 준서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기며 물었다. 이걸 왜 자신에게 보여주는지. 태주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 기준이 없으면 결국 어떤 선택도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수첩은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덧붙였다. 준서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은 듯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만의 작은 노트를 만들어 적기 시작했다. 하루의 실수, 배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태주는 말리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지켜봤다. 어떤 가르침은 말보다 흐름으로 전해지는 법이니까. 그 무렵 준서의 일상은 분주해졌다. 회사에서 맡은 일도 늘었고 외부 미팅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야 할 상황도 생겼다. 사람들은 그를 후계자로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신뢰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임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외부에서 들려오는 평이 좋다고. 김준서가 이전과는 다르게 진중해졌고 말과 행동에서 중심이 느껴진다고.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담담히 웃었다. 아들이 드디어 자기 이름이 아닌 자기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지원이 다른 재벌가의 혼사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야. 상대는 금융업을 기반으로 한 중견그룹의 장남이었고 양가가 이미 상견례까지 마쳤다는 기사였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고 표정은 당당했다. 그녀의 새 출발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서 역시 조용히 기사를 넘겼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감정의 잔재가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준서는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만약 자신이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고. 태준은 아들에게 말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가끔은 누군가가 손을 잡아 끌어주는 덕분에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는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서서히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말투, 미팅에서의 자세, 이메일 속 문장 하나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태준이 평생 쌓아온 통찰이 조금씩 자신의 안에서도 싹트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저녁 태준은 준서에게 물었다.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하겠냐고.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든 걸 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상대가 가장 낮을 때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태준은 그 대답에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김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정원을 거닐었다.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은 한층 선선해져 있었다. 서재 창가에 앉아있던 준서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잠시 후 태준이 입을 열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조금씩 보이게 된다고. 처음엔 성공이 중요했고 그 다음은 명예였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이라고.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닫는다고 말했다. 준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자신도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쉽게 의심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간이 말해주는 진심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배웠다고 했다. 태준은 그런 아들의 말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오랜 세월 회사의 방향을 잡아왔지만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제는 괜찮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의 방식으로 걸어가 보라고. 실패해도 좋고 돌아가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너의 길을 너 스스로 정하는 거라고. 그날 저녁, 준서는 자신의 방에 앉아 새로운 수첩을 펼쳤다. 처음 페이지에 그는 한 문장을 적었다. 사람은 약자를 대할 때 진심이 드러난다. 그 문장은 언젠가 아버지가 말했던 그 진리였다. 그는 그 아래에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가장 낮은 순간까지 껴안을 수 있는 용기다. 며칠 김태준은 회사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조용히 밝혔다. 기자회견도 송별식도 없었다. 단지 이사회를 통해 조용히 권한을 넘기고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 책장은 그대로였고 낡은 구두 닦기 도구는 여전히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꺼내 조용히 닦았다. 이제 다시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걸어온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바닥에서 출발해 정상에 섰고 다시 바닥의 시선으로 돌아가 진실을 마주했던 그 여정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다. 준서는 아버지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았다. 그는 아버지처럼 크고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일상 대화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이야기했다. 효율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인정했고 따랐다. 어느 겨울날 태주는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벌거벗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메모지를 쥐고 있었다. 준서가 며칠 전 책상 위에 남긴 쪽지였다. 아버지,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요.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다시 접었다. 삶이란 결국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또렷하게 실감했다. 돈도 명예도 언젠가는 흩어진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살았던 기억, 진심을 지켜냈던 선택, 그리고 그것이 남긴 흔적은 누군가의 삶에 오래 남는다. 눈은 점점 더 쌓이고 있었고 바람은 매서웠다. 그러나 태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언젠가 세상이 다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이 기억해주는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쳤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삶은 결국 누구를 지켰느냐로 남는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증명되며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어떤 재산이나 명예보다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마음과 신뢰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감과 따뜻한 시선이 이 채널을 더 좋은 이야기로 채워나가는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의 표시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심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